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아동간호학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기가 부여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 잊지 말고 저랑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동간호학을 공부할 때 아동간호학 그러면 어떠셨어요? 자, 여기 혹시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네, 아동간호학 플러스 모성간호학은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죠. 육아가 동반이 됐던 거고 임신, 출산이 동반됐던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 과목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스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육아라든가 이런 출산에 대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특성, 또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거의 아동간호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간호학 국시 문항수는 몇 문제일까요? 35문제죠. 35문제예요. 근데 아동간호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국가고시 과목들 중에서 아동간호학은 그래도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강조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아동간호학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시 문제에서 여기 단원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장 발달 부분이 10에서 13문제 정도. 그러니까 35문제에서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장 발달이겠죠. 그래서 성장 발달은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서만 점수 획득하셔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챕터에서는 보시다시피 평균 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질환들별로 중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 간호중재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 빈도도 증상과 간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동간호학 강의는 이제 총 24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국시 과목을 조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지금 아동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인 기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도 하고 있고 또 모성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체계의 공통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핵심 문제와 핵심 개념과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를 시작 전부터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책꽂이에 각종 출판사 문제집 다 있으시죠? 불안해서 막 몇 권 시리즈 사서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 보신 분 계세요? 자, 저랑 약속하세요. 지금 집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문제집은 보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뭘 강조할까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특히 10월, 그러니까 11월 그때쯤부터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문제집만 파고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문제만 파고들면 문제에서요 2단어만 바뀌어도 바로 오답으로 고고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과목 수는 많지만 시간은 충분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집 파고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종 문제집은 일단 책꽂이에 다 꽂아 두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면 저를 일단 믿고 오시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책과 책에 있는 기본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자, 특히 문제도요. 문제풀이에서 이거 풀었구나. 틀렸구나. 다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저의 특징은 오지선다잖아요. 다 국시 문제가. 그러면 그 오지선다에서 왜 틀렸느냐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틀렸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인원 개념을 완전 다지기 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문제집 풀이들을 그때 하셔도 늦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장담하건대, 그죠? 제가 드린 기본 책을 열심히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습.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줄 끄세요. 별표 치세요.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거는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이게 몇 년도 출제 문제구나.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출판사 문제집을 보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연도수 별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꼭 외워야 한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은 꼭 함께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인강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업 시작 전에 확인하셔서 다운받아서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학원에 네이버 카페에 학원 있으니까 글로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인강에서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인강에 그 질문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앉아 계세요. 그 목적이 뭐죠? 시험 합격이죠. 그쵸? 국시 합격이라는 도전의식을 갖고 앉아 계시는데 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믿어요가 아니라 믿으려고 오신 거죠. 아직은 그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확신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저 믿고 천천히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1.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입니다.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에서 정의, 목적들이 나와져 있는데 정의가 3개의 땡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얼른부터 보시면 자, 어떤 땡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책을 볼 때 어떤 게 핵심인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죠. 그쵸? 출생시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아동간호학은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아동의 발달 단계가 태어날 때부터.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까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 및 발달상의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수록 하는 것이죠. 자, 목적도 보세요. 건강유지, 건강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 이런 걸 여러분들 다 기본에서도 배웠고 성인에서도 다 배웠죠. 안 외우셔도 돼요. 자, 두 번째에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아동 플러스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간호중재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되시면 소아청소년과로 발령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아청소년과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동이 입원하면 거기에 돌봄자로 엄마가 대부분들이 와 계시죠. 물론 요즘에 직장맘들이 많아서 할머니가 와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들은 엄마세요. 그럼 엄마까지 케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심, 동그라미 하세요. 가족 중심의 간호중재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동기의 건강 지표에서 아동기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이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죠. 자, 살아서 출생한 영아 몇 명? 1000명 기억하셔야 되겠죠. 1000명의 영아 중에서, 그럼 영아는 우리 몇 살까지를 영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1년까지 12개월.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서 출생해서 생존 1년 된 아이들 중에서 생후 첫 1년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별표하세요.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생아 사망률은 당연히 출생 후 신생아는 언제까지죠? 그렇죠. 4주 1개월이죠. 그래서 1000명에 대한 생후 첫 1개월간의 사망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죠. 빈곤, 아동학대, 빈곤, 아동학대, 대중매체, 온라인 중독, 학교 폭력들이 요즘의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빈곤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고요.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자, 특히 신체적인 학대 봐보세요. 찌르고 때리고 차고 물고 화상 입히고 흔들기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 학대죠.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특성도 여러분들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부모들도 요즘에 아동들이 분노 조절하기 어렵다 그러죠. 근데 그 부모들 역시도 분노 조절이 어렵고요. 또 그 부모들이 폭력이 허용되는 환경에서 자라서 바로 아동들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집체계도 낮고 낮은 자존감이고 그 다음에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미네오젠 증후군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흔들린 아기 증후군도 최근 문제에 같이 나왔었죠. 자, 주목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한 거죠. 아동을 아픈 척하게 하고 실제로 아프게 만들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픈 원인을 모르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애가 왜 아픈지 병원 응급실로 와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부모가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고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아동에게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떤 증상? 뇌손상의 증상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뇌손상의 증상들은 이거 공부하셨을 거 아니고도 수도 있죠. 구토. 왜 구토로 하게 되죠? 뇌압이 상승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ICP가 성인간호학에서 ICP가 상승하면 대부분이 먼저 구토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토호흡곤란, 두개뇌출혈 뭐 이러한 증상들, 뇌 손상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죠. 자, 아동에게 심각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땡 같은 멘트들을 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들을 많이 가하고 있고요. 성적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방임이 또 최근 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기본적인 요구인 신체적인 거,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태만하다.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서도 그거 나왔죠. 한겨울인데 애가 여름 옷을 입고 슈퍼마켓에 들어와가지고 과자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방임에 해당하는 거죠. 학교도 안 보내는 것도 교육적인 욕구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 온라인 중독,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학교 폭력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아동 학대 부분을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간호의 사회적인 경향,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질병 걸려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질병 중심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점차 사회적인 흐름이 예방 목적의 질환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장기 입원에서 일일 수술 외래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 점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죠. 근데 어때요? 급성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직장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목걸이, 문 열쇠, 물론 요즘 도어락들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도어락이 발달되기 전에는 문 열쇠를 목걸이에 차고 다녔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또 요즘에는 직장맘들이 많아지면서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학교 방과후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학원들을 계속 삥삥삥 돌아다니는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의 간호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적 체계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향 흐름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동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모든 과목에 간호사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제가 가는 과목에 는 아동 간호사의 역할, 지금은 이제 아동이니까 아동 간호사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모성 간호학 하게 되면 여성 전문 건강 간호사의 역할, 뭐 이래가지고 각각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동 간호사의 역할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양육자의 역할이죠.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 간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의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아동간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옹호자의 역할 별표 많이 하세요. 그다음 최근 시험 문제에서도요, 옹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동과 가족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자, 아동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그렇죠? 대리인, 누구? 그렇죠? 보통 아동이면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의해서 대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무슨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정보를 주는 거, 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는 옹호자의 역할에 속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의 역할. 우리 기본적으로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호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의 역할. 그 다음에 지도 및 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역할이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과학적인 연구로 지식을 발전해야 되고 연구의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과학적인 방법, 체계, 실증적인 연구 등을 통해서 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가족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윤리적인 의사결정자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서 법적인 거는 나중에 법에 의해서 다룰 거고 뺐고요. 윤리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써놨죠. 바람직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어제도 여러분 TV 뉴스에서 보니까 아주 7개월인가 8개월 된 외국애가 있는데 희귀병에 걸린 거고 세계에서 16명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삶의 존중권을 이용해서 더 이상 생명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병원에서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얻었나 봐요. 영국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국에서 치료를 안 하겠으면 자기는 미국에 가서 하겠다라고 부모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연명으로는 의미가 없다. 아이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황은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거죠. 어느 편을 지원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반반이 갈릴 거예요. 지지해야 된다, 아니면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아이 입장에서 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동의 부모를 의사결정자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양육입니다. 부모 역할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규칙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 강화가 뭐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게 강화죠. 그렇죠? 긍정적인 강화, 부정적인 강화는 우리 간호관리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칭찬을 통해서 잘하는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게 강화고 긍정적인 강화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거를 강조해서 그쵸?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강화를 통해서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가 예전 책이긴 한데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었죠. 그죠? 왜? 칭찬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역할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육,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훈육 방법이요. 자, 이거는 별표하세요. 이것도 17년도의 최근 문제죠. 자, 방향을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 없어지도록 그렇죠? 전환을 해야 되고요. 설득해야 되죠. 왜 그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 제도, 육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뭐 하죠? 타임아웃들을 많이 적용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에 가서 벽 보고 혼자 생각하게 하는 거 타임아웃이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아동에 관심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 주는 게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왜? 자기가 잘못된 게 행동을 해봐야지 어떤데 잘못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결과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동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벌을 할 수 있는데 체벌은 어때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방법으로 이게 먹힐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 접근 전략은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이거는 각 단계별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그 각각의 단계별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설명할 때 이 내용도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영아기 보세요. 영아기는 아까 12개월, 그쵸? 돌까지를 영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달래는 목소리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기의 특성은 이제 언어가 서서히 나오기,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쵸? 12개월 때쯤이면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돌 때쯤 하는 말. 엄마, 아빠, 빠빠, 까까 뭐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발달하는데 언어가 발달해요. 그래서 아기가 사용하는 말들을 그대로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책, 놀이, 장난감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절차 직전에 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애들 금방금방 까먹죠. 그 다음에 학령 정기 별표하세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언어의 극대화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자,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그림책, 인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문장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바로 직전보다는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해야 되겠죠. 학령기는 말 그대로 학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의학놀이 기법 사용하고 책, 비디오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기는 어때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책, 비디오 등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했지만 자, 문제를 풀어보면 아직은 자기 걸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죠. 내용을. 그래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될수록 숙제가 막 주어질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문제 풀어오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아동관학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비디오에 찍힐까요? 찍히지 않을까요?
안 찍혀요. 별로 저만 클로즈업이 되고 앞에 계시는 두 분 뒤통수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틀리더라, 자신 없더라도요. 이게 내가 답인 것 같다면 큰 소리로 하시라고요. 그게 틀리면 좀 창피하긴 하죠. 근데 그 문제를 창피하지만 그 문제를 다시 드릴까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걸 막 외우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2달 동안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꾸 큰 소리로, 자신 없어도 큰 소리로.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 몇 번이지 그렇더라도 하나 선택해서 크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했는데 맞았어요. 그럼 기분 좋지 않아요? 맞았네?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일까요? 그러면 침묵으로 일관하면 정말 수업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재미없겠지만 저도 재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 1번. 정이 아닌 것 몇 번? 5번. 좋아요. 근데 5번이 왜 아닌 것 같을까?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숙제야. 틀린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자, 아동 중심의 간호가 아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 그렇죠. 아동 플러스 가족 중심의 간호.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외웠죠? 그럼 나머지 거를 이제 다시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맞았구나.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정의 개념을 하셔야 되겠죠? 아동 플러스 가족 나왔죠? 그 다음에 건강유지, 건강증진, 발달. 건강유지, 그죠? 건강유지 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의 최소한의 가능성이 아니라 최대한의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간호를 수행한다. 다 그 말들 공통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5번이고요. 2번. 가족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알게 하고 치료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족이 아동간호학에 참여하게 하는 아동간호사의 역할. 그렇죠? 옹호자의 역할이죠. 아까 옹호자의 역할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한의 아동이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플러스 가족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아동 환자를 간호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자,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요. 4번 한 사람, 4번 한 사람. 자, 4번, 4번.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자, 저도 이제 육아를 했죠. 그쵸?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지도를 하잖아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하면 엄마 눈치를 딱 봐요. 그래 놓고 4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 표정을 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엄마 2번. 딱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4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근데 찍은 거예요. 자신 없죠. 그죠? 근데 4번 하고 내려오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밑에 유무해성의 원리, 정의의 원리, 선행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선의의 간섭주의는 간호관리에서 강조를 할 거예요. 내용에 강조할 건데, 자, 여기서 자율성의 원리가 답이죠. 자율성의 원리는 뭐냐면 환자가 어떤 자기에게 해가 가해지는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자율성의 원리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아동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랬었죠?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동은 나이가 어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대리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자율성의 원리가 아동 간호에서 빠질 수 있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4번 아동 간호의 사회적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3번, 1번. 자, 어떤 게 맞을까? 자, 답은 둘 중에 하나. 3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죠. 왜 1번이죠? 그렇죠. 급만성 질환의 감소가 아니라
급성 질환도 늘어났고요. 만성 질환도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유기 성폭력의 증가는 바로 아실 거고 3번 소비자 중심. 자, 예전에는 간호가 거의 대부분 환자 중심이었어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는 국민 중심으로, 대상자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 예방 중심, 병원에서 떠나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거 맞죠? 쉽게 말하면 아까 3번 갖고 지금 물음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간호관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케어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게 환자 중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는 예전에 환자 페이션트라고 했어요. 그렇다가 지금 환자를 뭐라고 부르죠? 클라이언트, 대상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환자 플러스 환자를 포함한 가족 환자를 병원을 방문하는 병원 방문객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케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치료가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영아 사망률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거. 자, 사망률 저하. 몇 번? 2번이죠. 자, 사망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산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산정관리의 증가요. 그런데 1번이라고 답하신 분이 계세요. 자, 출산 연령의 증가. 출산 연령의 증가는 사망률을 떨어뜨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출산 연령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노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게 사망률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와 관련이 있을까? 산모들의 나이가 많아져. 초산남 산모들의 나이가. 그렇죠? 고위험 신생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고위험 산모. 그렇죠? 기형아, 미숙아. 이런 출산율이 많아지는 거지 영아 사망률하고는 그게 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그렇죠. 증가해야지만이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고 환경위생이 증진이 돼야지만이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출산율 저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6번 영아 사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4번이죠. 자, 영아 사망률은 살아서 출생한 10,000명의 영아가 아니라 1,000명이요. 1,000명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영아니까 1년 동안 사망의 영아 수죠. 아셨죠? 그렇게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모체에 대한 보호, 양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감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5번 문제 답가지항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철저한 주상기 관리를 통해서 사망률 감소할 수 있고요. 한 나라의 중요한 보건지표다. 이건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영아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상기 문제죠. 선천성 기형 미숙아의 경우이다. 맞습니다. 자, 7번. 1세에서 4세 아동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1세에서 4세. 1번이에요? 4번이에요? 1번이죠. 그쵸? 사고죠. 자, 1세부터는 엄마들이 임부고 애 낳는 산부한테 뭐라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가 좋다. 그쵸? 걸어 다녀봐라. 정신없다. 걷기 시작하면서 아동들이 사물에 대한 환경의 탐색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호기심이 많아져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 돌 지나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어딘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요. 8번.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그렇죠? 부모의 권위는 아니죠. 아까 규칙을 적용할 때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고 강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의 권위는 아닌 거죠. 답은 4번. 9번.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이건 뭘까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학대 내용이 아닌 것.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저보세요. 자, 저보세요. 조용하면 안 돼. 틀린 거라도. 몇 번? 4번. 4번이 아닌 것 같다. 2번. 2번이 아닌 것 같다. 자, 이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1, 2, 3, 4, 5가 다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다 보면. 자, 지금은 두 개가 나왔는데 답은 2번이에요. 자, 타박상 채찍 자궁은 학대죠. 신체적인 학대죠. 그 다음에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은 자, 시기가 같으면 한꺼번에 우리가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학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시기가 다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골절이 있는데 시기가 다 달라. 그럼 뭐예요? 주기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때려서 주기적으로 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때려서 골절이 나고 또 때려서 골절이 나니까 그게 주기가 그 시기가 다른 이렇게 바꿔야지 맞다라는 거죠. 원형의 화상 자국은 뭐예요? 담배로 지지는 거죠. 불량한 개인위생 상태,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은 신체적인 학대죠. 그래서 답은 2번. 10번. 아동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 어떤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 학대 종류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바로 나와야죠. 생식기 냄새 맡는 거 당연히 자존감 떨어질 거고 횡부, 항문 열상, 통증, 성적 학대에 속하는 것이죠. 답은 4번. 11번. 정서학대 받는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것. 3번이죠. 눈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지? 눈 접촉하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라 눈 접촉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는 눈 맞추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통증에 대해서 무표정하고 무감동이고 성장 지연 나타나고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죠. 답은 3번. 12번.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몇 번? 그렇죠. 아동에 대해서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게 정서적인 학대죠. 넌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동이 일상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한다. 정서적 학대일까요? 정서적 학대로 바꾸면 아동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게 정서적인 학대이고요. 지나친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각자 따로 노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아동을 과잉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동을 방치하죠. 방임하는 거. 아동이 가진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중 잘하고 잘 들어줘요? 안 하는 거죠. 답은 3번. 13번.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특징적인 증상행동이 아닌가?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답은 굉장히 쉬워요. 4번이죠. 태행행상 보이고 성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지식을 갖고 있고 신체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타인에 대해서 불신감, 악몽, 수면장애를 갖고 있죠. 14번. 사회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모 역할 행위. 자, 부모 역할 행위가 우리 여러 가지 처벌도 있었고 훈육도 있었고 강화도 있었고 일관성도 있었고 역할 모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수용 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렇죠?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너 정말 잘했어. 다음에 이거 잘하면 또 뭐 해줄게? 더 잘할 거야. 그렇죠? 넌 더 잘할 거라고 해주는 거. 강화죠. 15번. 학대받은 아동과 상담 시 주의점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5번이에요? 1번이죠.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특히 왜 우리 성적 학대 받으면 성적 학대를 하는 건 네 잘못이다. 우리 또 나중에 또 여성건강간호학에서 배우고 있지만 성폭행 하면은 여성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또 이렇게 비난도 하잖아요. 그 여성한테. 절대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1번이죠. 자, 학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적인 장소에서 접근을 해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처벌이 부모에게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럼 말 안 하죠. 그죠? 부모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가족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 씨의 4살 된 딸이 계절에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나고 아파도 이 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내버려 두었어요. 자, 아동학대 유형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임이죠. 그죠? 신체적 교육적인 욕구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관심이 없고 전혀 보호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서적 학대가 아니죠. 방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풀어본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장 발달 부분입니다. 성장 발달 이 부분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성장 발달의 개념에서 자, 성장과 발달. 자, 이걸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 어떤 게 나올 거죠? 성장의 개념이 뭐고 발달의 개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장과 발달의 차이점이 뭐냐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에서 땡땡이 있잖아요. 첫 번째 땡땡이, 두 번째 땡땡이. 어떤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땡에서는 양적 변화예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컸느냐, 몸무게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라고 한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양적 변화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 몸무게, 별표. 양적 변화, 키, 몸무게, 별표. 그러면 발달은요? 그렇죠. 양적이 아니라 질적 변화죠. 두 번째 땡에서 질적인 거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 이러한 것들이 질적 발달, 질적 성숙, 그렇죠? 이게 발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발달은 첫 번째 땡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땡에서 핵심을 찾아보죠. 그렇죠. 전 생애에서 일어난, 그렇죠? 계속 발달은 점점점 성장할수록 계속 발달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전생애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성장 발달의 원리는 별표만이 must예요. 자, 매 년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네, must 했더니 별표를 3개 치시네요. 그쵸? 앞에 계신 분들. 자, must예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핵심 단어 찾아볼게요. 1번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될 내용이 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죠. 여러분들 학교 갔다가 다시 학령 전기로 가요? 아니죠. 그래서 비가역적, 연속적, 비가역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복합적, 이 말 3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연속적, 비가역적, 복합적인 과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호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만 작동해요? 환경적인 요인만 작동해요? 둘 다죠. 그쵸?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요즘에 성장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성장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 서로 2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일정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연속적이라는 거 아까 했고요. 예측이 가능한다는 거죠.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별표하셔야 돼요. 자, 두부에서 미부. 그래서 아동을 제가 결정적으로 그림을 참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다리가 있다 그러면 자, 머리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부에서 미부. 그래서 아동이 처음에 머리부터 들고, 그쵸? 손발이 발달,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 발달 법칙에서 중심에서부터, 그쵸?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가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애가 손가락부터 움직여요?
아니죠. 손부터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발달해서 미세 부분으로 가는 거. 말초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분화 원칙에서 전체적에서 구체적인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1, 2, 3. 그 다음에 3번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질서, 정연, 순서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애가 뒤집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언제쯤 기고, 언제쯤 앉아있고, 언제쯤 걸어다닌다.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영향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림프 조직 발표하세요. 림프 조직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죠. 6세가 되면 성인 수준에 이르렀다가, 그죠? 10에서 12세 되면 성인의 2배로 간다라는 거 다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계는 영아기 때 가장 빠르고 생식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빠른 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 다른 말로 하면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최적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땡, 이때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발달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 아까 말했고요. 자, 모든 영역의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별표하세요. 언제다? 태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3개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별은 여자애들이 어때요? 더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10에서 14세 남자애들이 한 2년 정도 성장이 늦죠. 그렇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의 원리는 꼭 기억을 머스트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거는 아시죠? 신생아기는 언제? 한 달. 생후 한 달이죠. 그 다음에 영아기는 쉽게 말하면 돌,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기는 3세, 1에서 3세, 학년 전기는 3세에서 6세,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학년기는 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청소년기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 발달 이론이요. 요거는 지금 학자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장 기본적인 표예요. 자세한 건 뒤에 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 년마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 기본표 가로 세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물론 연령대,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는 바로 위에 칸에 있는 거 그대로 써왔죠. 자, 프로이드는 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그러면 영아기는 어디서? 우연히 손가락 넣어서 빨았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쾌락을 느꼈어.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을 빠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고요. 유아기는 항문기예요. 쾌락이 손가락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항문으로. 그래서 이때 유아기는 뭐가 발달하죠? 이때 해결해야 될 숙제. 대소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변을 보고 나면 변기에 변 보고 나서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항문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는 성이 어디로 와? 생식기에 몰리는 게. 그래서 이때 애들이 자유행위도 하는 것들이 이때 남금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데가 남금기. 학령기는 학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바쁘고 또래 친구 사귀어야 되는 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조금 잠복기가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좀 무심해지면서 다른 일로 바빠요. 잠복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식기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 다음에 에릭슨은 사회심리 발달로 이야기했는데 그때그때 달성해야 될 과업들이에요.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선감 대 죄책감, 근면감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역할혼동 꼭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막 헷갈려요. 그쵸?
일단 기본적인 거. 첫 번째 감각 운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연령이 좀 다르죠. 2세까지. 그다음에 전 조작기에서 2세부터 7세를 전 조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개념기와 직관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작하고 형식적으로 조작하는 단계, 이 4단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표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또 나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